그럼 교육은 이제 교육은 교육 자체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실은 사회 전체를 통관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교육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아침에도 다른 모임에서 그 얘기했는데, 이 교육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한계가 뭐냐면 주로 교육 쪽만 알다 보니까 어떤 주의 주장을 할 때 아까 여기에서 제시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 분야와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를 하는데 좀 한계를 느낍니다. 그럴 경우에 교육 쪽에서는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그쪽 얘기를 듣는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제 개편할 때 9월로 하자 그랬는데, 그러게 되면 일단 정부의 그 회계 연도가 1월에 시작되는 상황에서 학계가 9월에 시작돼 버리면 이거 참 조정이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그럴 때 정부 자체가 회계 연도를 9월로 바꾼다면 이게 수월할 텐데, 그렇지 않고 교육만 그렇게 바꿨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뭐 하여튼 이 제도 시스템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역으로 교육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자꾸 교육한테 책임을 덮어 씌우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다 그 억울하게 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대학들이 준비를 잘못 시켜서 취업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리 준비를 잘 시킨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취직이 되는 거죠. 그건 대학이 일자리를 물론 창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데 한국은 80년에는 차이가 전혀 없다가 지금은 60대 100으로 중소기업 가면은 꼭 야구 마이너 리그 선수처럼 삶이 비참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갑자기 아주 안 좋은 일자리가 되게 되니까 대기업 일자리는 조금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진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은 졸업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죠. 대학이 아무리 좋은 인재를 실력을 맞춰서 길러낸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양극화돼 버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계가 나서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해주고 일자리의 분단 현상을 해결해줘야 이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학이 걸머지거나 우리가 꼭 그 현장에 맞는 실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걸로 착각해서 자꾸 그 현장이 요구하는 걸로 가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글 속에서 그 얘기합니다. 비유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러낼 때 요새 소량 맞춤형 생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는 뭐냐면 원재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가공을 할 때 요구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하거나 모양을 달리하거나 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이 소품, 그러니까 그 소량 다품종 제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은 마지막 그게 아니에요. 학교의 역할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이 학교라는 말이죠. 제철소에서 원재료를 정확하게 잘 선철해가지고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나중에 이제 가공 과정에서 다품종, 소량 다품종 생산한다고 했더라도 제품은 하자가 생겨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마지막 공정, 그건 기업체에서 하는 거죠. 아니면 직업 훈련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연수 과정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제철소에서 할 때 그 가장 훌륭한 철, 이걸 만들어주는 게 학교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초 기본 교육 모든 것을 철저히 시켜 놓으면 이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회사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은 그쪽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계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착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초 기본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인생 이런 것이 소홀히 되면서 자꾸 직업 훈련원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속에서 결과는 실패로 가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 가정에 대한 제 질문으로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실력주의 사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능력주의 사회, 실력주의 사회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실력주의 사회를 구현하는데 정부가 총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능력주의라는 말 대신에 실력주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실력은 타고난 능력 플러스 노력이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실력입니다. 근데 자꾸 능력주의 하다 보면 꼭 타고난 능력을 연상시켜서
능력 플러스 노력의 결과가 실력이다. 그래서 메리토크래시는 실력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타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오해를 얘기한 것이, 메리토클래스라는 말은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이 이제 여기 일단 뒤쪽 설명하세요. 메리토크래스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은 1958년에 마이클 영이 The Rise of Meritocracy, 그래서 실력주의 사회 도래라는 책을 쓰면서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을 처음에 썼던 마이클 영은 이제 드디어 실력주의 사회가 되니까 좋은 사회가 된다는 의미로 쓴 게 아니고, 드디어 실력주의 사회가 도래하는데 실력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이러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영국은 2032년이면 폭동이 나서 망하게 된다. 이게 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이클 영이 주장했던 메리토크래시,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실력주의 사회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다 보니까 소득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살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못 살게 되는, 실력에 의해서. 이미 50년대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결과는 뭔가요? 갈등이 심각해질 거다. 사회적 갈등. 이미 양극화되면 갈등이 심각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실력의 잣대로 삼든 간에 그 실력의 잣대를 향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전쟁 상황이 될 거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 전쟁이 바로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 하층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될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기가 비록 가난하게 살거나 조금 못 살아도 내가 부모로부터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그렇지, 나는 원래 유능한 사람이라는 도덕적 아니면 또 스스로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실력주의 사회에서는 실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다 상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자기 정당성 확보도 어려워지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그 실력, 이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력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다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다리는 존재합니다. 문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실력주의 사회에서는 요새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그 부모가 설령 그렇게 IQ가 뛰어나지 않아도 신은 IQ를 흩뿌리기 때문에 그 부모 밑에서도 천재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천재가 태어나면 지금 시골 학교도 부모가 이제 판단하고 교사가 판단해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를 바로 영재센터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기숙학교를 보내고요. 군에서 장학금을 주고요. 해가지고 이 아이를 상층부로 올려가는 시스템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이미 상층부에서 다 얼리 어답션이라고 합니다. 조기 입양을 해가지고 상층부로 다 올라간다. 그래서 하층부에는 그들을 대변할 사람마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그 계층 사다리가 없다면 오늘 여기에 있지 않고 저는 제 시골 고향 마을에서 아마 농민회 회장을 하면서 철이 되면 쌀가마니를 불태우면서 투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 농민회 회장은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정부와 싸우지 못합니다. 그들이 대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거기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된 상황이어서 이제 마이클 영은 2002년인가 죽기 전에 3페이지짜리 칼럼을 하나 씁니다. 그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제목이 실력주의 사회 타도예요. 내가 얘기할 때 실력주의 사회가 이런 문제가 올 거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세계는 실력주의 사회를 향해서 더 치열하게 치닫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세계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갈등은 극우를 향해서 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말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갈 거다. 그래가지고 토니 블레어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내가 실력주의 사회 도래란 책을 썼을 때 실력주의 사회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하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국가 정책을 통해서 실력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실력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게 이 실력주의 사회 타도라는 3페이지짜리 칼럼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실력주의 사회가 왜 문제가 되나? 아니, 우리가 실력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문제시하고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사회는 그럼 어디로 지향하고 있나? 그걸 위해서 그때 교육계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교육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교육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실력주의 사회를 극복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New Meritocracy, 그래서 신실력주의 사회입니다. 이 신실력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육계가 해야 될 것은 뭔가? 그 전에 신실력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 분야의 전략을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육계의 목표 자체도 신실력주의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만들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실력주의 사회에 관한 말씀을 조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상인데 지금 교육 르네상스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을 교육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홍익인간을 추구하게 되면 신실력주의 사회가 원하는 그러한 세계 시민, 그 다음에 시민을 길러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캐비넷 속에 열쇠를 채워서 잠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의미에서 르네상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걸 재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개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육열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열은 득천하 이 교육 갑자기 천하, 그러니까 세계의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